의 여인 고재종. 키가 작은 나는 너의 기다란 목이 좋다. 눈이 찌든 나는 너의 푸른 눈이 좋다. 그렇게는 슬프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는 눈. 나는 가난한 병마의 형녀 병자. 나는 술과 마약의 보헤미안. 나는 황금 이삭의 들판에서 쫓겨온 이방인. 보면 볼수록 흐릿해지고 보면 볼수록 보는 것 넘어가 보일 뿐 부유와 추락과 파괴로 다가서는 낯선 거리여. 이렇게 난폭한 삶을 수식하는 소품이 아닌 내게서 내 사랑은 폭풍과 같은 열정과 증오, 찬서리에 더욱 또렷한 들국화 같은 다독이며 쓸며 침착하고 강인한 내면. 나의 모자라는 재능의 샘을 뿜어주리라. 나의 고독과 우수를 또한 들여다보리라. 그러니 내 사랑이 채 꽃피고 있기도 전에 시간은 나를 시간 밖으로 데려가려고 한들 나는 그걸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지켜보다가 마침내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기 위해 시간을 넘어 영혼 쪽으로 몸을 던진다 한들 유난히 긴 목에서 진하게 묻어나는 너의 쓸쓸함을 내가 왜 읽지 못하겠느냐. 꿈꾸는 듯 푸른 눈의 어린 너의 외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어려있던 것. 때론 눈동자마저 사라져버리는 너의 눈을 깊고 푸른 영혼이라고 굳이 말하진 않겠다. 모디리아니 좋아하시는 분들, 모디리아니 책을 읽어보시거나 모디리아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사람은 별로 그림이나 조각에 대한 분석, 연구, 해석 이런 것은 대부분의 책에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고, 이 사람의 인생, 특히 사랑, 잔느란 여자, 또 베아트리체란 여자, 이런 여인들과의 사랑 이야기가 이 모디리아니에 대한 논의의 담론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아실 테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고 누구를 만났고 잤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조금 이따 영화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앞에 우리가 화가들에 관련된 시를 지금 읽고 있는데 모디리아니에 대한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도 많이 썼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이성부도 쓰고, 근데 이성부가 쓴 모디리아니인데 무슨 모디리아니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 시는 항상 저한테 굉장히 난해한데, 사람은 별로 난해 안 하는데 시는 왜 그렇게 난해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재종이가 쓴 이 시가 그래도 모디리아니에 대한 시치고는 덜 난해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른 시들은 너무 난해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재종 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들으신 바와 같이, 흔히들 말하는 모디리아니에 대한 어떤 아주 일반적인 인상, 외로움, 고독,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이런 따위.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할 생각이 없고, 이 모디리아니가 어떤 사상, 어떤 사회관, 이런 걸 가졌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나온 책에, 어떤 책에도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심재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접속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심재명 영화, 우리나라에서 여성 영화 제작자로서는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쓴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양반이 원래 화가를 지망을 했었는데 이 모디리아니 영화를 보고 영화를 함께 사랑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봤던 모리니아니 영화라는 게 몽파르나스의 등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아주 옛날 영화가 되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 영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센치멘탈한 영화거든요. 사실 모디리아니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디리아니는 거의 글을 안 쓴 사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달리 모디리아니는 글을 거의 안 썼고 편지도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모디리아니 인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주변에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모디리아니 굉장히 외롭게 살았고 친구들 캐봐야 또 수틴이나 리트릴러 같은 게 전부 다 정신병과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별로 모디리아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남긴 이야기가 없어요. 딱 한 사람, 살로몽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회상록으로 딱 한 건 우리나라에도 다빈치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거의 쓰레기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모디리아니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마로니에 북스에서 나온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내가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게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재명이란 여자 영화 제작사가 그렇게 여러분 거기 인용이 나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건 창피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성관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주 싫어하는 조선일보의 문화부장을 오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이라고 하는 책에 화가로서는 유일하게 모디리아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라 이 사람 자기가 프랑스 화가 중에 이 사람 모디리아니 프랑스 화가도 아닌데 프랑스 화가 중에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모디리아니를 소개를 해요. 꼭 조선일보 수준입니다. 사실 모디리아니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다? 세계적인 화가다? 이런 이야기는 좀 곤란하죠. 모디리아니가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 제가 다른 여러 나라의 모디리아니 이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의 시인들이 모디리아니에 열광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모디리아니에 대해서 모디리아니 연구소가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확인했어요. 어떤 사람이 모디리아니 연구소를 만들어서 모디리아니에 대한 책을 엄청 5만원, 6만원짜리 책을 몇 권씩 썼다는데 책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내용 대충 알라딘이나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 보니까 별로 책을 읽을 만한 책이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모디리아니가 우리나라에 굉장하다. 영화 두 편 쓸 수 있어요. 옆에 영화는 58년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는 참 좋아요. 이 영화, 그러니까 심재명이 봤다는 영화 이 영화인데 58년 영화인데 옛날에 아마 앞으로 텔레비전에 명화의 극장 그러면서 이 영화가 상영될 만한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실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고전 영화를 보여주는 이런 미국에 무슨 뭐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거기 보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제랄 필립, 여러분 제랄 필립이라는 배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거의 모르실 겁니다. 한때 프랑스에서 최고 미남 배우로 유명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옆에는 잔으로 나오는 여자는 아누크 아메라고, 여러분 혹시 남과 여에 나오는 영화 여자 아누크 아메라고 아십니까? 아무튼 이 제랄 필립은 이미지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디리아니가 36살 죽거든요. 근데 제랄 필립이 36살에 죽는데 바로 이 영화 찍고 그 다음 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화제가 되었었죠. 1859년에 제랄 필립이 그 나온 영화가 굉장히 그 당시 50년대에는 명화가 많아요. 명작 영화가 많습니다. 뭐 우린 지금 뭐 영화사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영화에 나오는 아누카 에메가 그랜대로 잔느하고 또 많이 닮았습니다. 이미지가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 영화를 소개하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준비를 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설 수밖에 시작이 없는데, 여기 제가 그래서 적어왔는 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죠. 이 영화의 주제는 예술은 고뇌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러시아 혁명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면서 모디리아니가 막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뜻 그 장면만 보면 이 모디리아니가 이 빨갱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디리아니가 사회주의자였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나온 모디리아니에 대한 책이나 모디리아니에 대해서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도 있는 걸 봤는데 아무도 모디리아니가 사회주의자였다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나키스트였는데 아나키스트라는 걸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글쎄 여러분들 생각에는 화가의 어떤 사상과 작품과 인생이 완전히 별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그 첫 장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화상과 모디리아니의 어떤 갈등, 아마 리노 벤츄라라는 배우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프랑스의 아주 그 소문난 개성파 갱 영화에 나오는 리노 벤츄라라는 남자가 이 영화에 젊은 시절의 리노 벤츄라가 화상으로 나옵니다. 이 모디리아니 생애에 화상이 많았어요. 뭐 쪼브롭스키라는 화상도 있고 뭐 기욤이라는 화상도 있고 많은 화상들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화상이 결국 이 모디리아니를 죽이는, 뭐 이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건 아닌데 화상이 결국 이제 화가를 막 그 그림을 그리도록 막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게 만드는 어떤 악덕 인간을 상징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내면을 따지고 보면은 좀 이렇게 무슨 그런 갈등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모디리아니는 다분히 방고호 이미지하고 닮아 있어요. 방고호 37에 죽고 모디리아니가 36에 죽습니다. 거의 방고호가 죽고 난 뒤에 모디리아니가 태어나고 1884년에 태어나는데 방고호가 1890년에 죽잖아요. 거의 뭐 이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모디리아니가 방고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인생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물론 모디리아니는 공부를 좀 미술학교를 다녔죠. 피렌체에서 좀 다녔는데 실제로는 거의 미술 공부를 안 한 셈입니다. 그런 점도 비슷해요. 게다가 거의 마지막 한 10년, 방고가 마지막 10년 1870년 80년까지 마지막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모디리아니는 사실상 뭐 방고보다는 훨씬 미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마지막 한 6년, 1914년부터 1920년까지 한 6년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1914년 이전의 그림들은 사실 모디리아니의 독자성, 독창적인 그림이라고들 인정을 안 해요. 조각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책에는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한데, 아무튼 이 방고흐나 모디리아니의 이런 극단적인 가난,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인정을 못 받는 무명 화가로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하는 인생이 말하자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에서는 어떤 위대한 화가의 어떤 전형처럼.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형은 에밀 졸라라는 소설가가 쓴 제작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화가상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04년 영화의 장면들인데,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제는 모디리아니하고 피카소가 대립을 하고, 모디리아니 편, 피카소 편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당시의 예술가들이 이른바 그림 배틀을 한다는 식이에요. 누가 배틀을 주선하느냐. 걸트루드 슈타인이라고 하는 여류, 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이 슈타인이 이제 중재를 선다고 할까? 주선을 해서 배틀을 시켜요. 그 배틀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 피카소 측에, 피카소하고 이제 피카소를 응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게 시인들이에요. 막스 자콥, 그리고 장 꼭토. 실제로 나옵니다. 영화 속에. 그런데 재밌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모디리아니 편에 속한, 모디리아니 편이라 그럴까? 모디리아니 친구들 중에 샤임 수틴, 모리스 위트릴로, 무슨 키슬링, 리베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배틀에 참여를 해서 모디리아니가 실질적으로는 승리를 하는데, 우승을 하는데, 이 술값을 못 갚아서 술집 깡패들한테 맞아 죽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림 배틀이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고, 술집 깡패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고 해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이 모디리아니라는 인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영화를 보면 앤디 가르시아가 좀 어울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고독한 화가 고독한 화가 제랄 필립이 연기한 그런 모디리아니보다도 막 이 피카소하고 막 격투를 하고 술집 깡패들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모디리아니는 앤디 가르시아가 연기하는 게 그럴듯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고, 여기 나오는 이 잔느로 나오는 여자 배우가 독일 여자 배우, 프랑스 여자 배우 그런데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잔느하고. 특히 모디리아니 그림 속에 나오는 잔느하고.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심심하시면, 또는 2004년에 이 영화가 유럽 여러 나라의 합작 영화예요. 그래서 영국 배우, 미국 배우, 독일 배우, 프랑스 배우, 루마니아 배우 많이 나옵니다. 괜찮은 배우들이 많이, 연기는 괜찮습니다. 또 여기 이 배틀을, 그림 배틀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위트릴로나 수딘이나 이런 그 소위 에꼴드 파리파 화가들의 어떤 삶과 그 모습들, 또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모디리아니의 인생 자체와는 무관하게, 사실 영화는 영화니까 꼭 그게 영화가 실제 인생하고 닮으라는 법도 없고, 너무 그렇게 너무 닮게 그리면 그건 영화로서의 독자성도 없는 거겠죠. 아무튼 영화는 영화로서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심심풀이를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배틀이라고 하는 게, 이 경기라고 하는 게, 화가들이나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나 이 소위 콩쿠르니, 그죠? 전시회도 사실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예술가들이
예술을 하는, 그 창작을 하는 그 자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뭐 희극 경연대회, 비극 경연대회가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사람들, 극작가들이 많이 다투었죠. 일종의 무슨 올림픽 비슷하게, 예술 올림픽 비슷하게.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또 피카소하고 모디리아니가 굉장히 또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허구화된 이야기를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뭐 재미있게 보면 재미있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몇 명의 대사인데, 이것도 뭐, 그냥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게 화면이 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조니 데뷔 감독을 하고, 알 파치노가 제작을 담당하는 새로운 모디리아니 영화가 지금 촬영 중이라 그럽니다. 자, 유태인 미술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로스코나 샤갈 이야기나 누스바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가 어떤 역사를 가졌느냐 하는 이야기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0세기 이탈리아 미술에 대한 이야기도 지나가고, 하나 소개를 하면, 이 모디리아니가 태어날 무렵에 이탈리아를 보여주는 영화, 마틴 에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엽에 이탈리아를 볼 수 있는 영화.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보셔도 좋습니다. 이 마틴 에덴이라고, 원래 이 소설은 미국의 그 19세기 소설가 잭 런던이 쓴 소설인데, 잭 런던은 우리나라에도 왔던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를 지독하게 그냥 야만국 중에 야만국으로 묘사한 여행기를 남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놈인데, 잭 런던이. 그러나 소설가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인데, 자서전 같은 소설인데, 이거를 20세기 초엽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바꿔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에덴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의, 선원 출신의 어떤 그 노동자가 소설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루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 소설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의 모디리아니 생애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건 모디리아니 이야기고, 자, 뭐 이건 아까 보신 제일 마지막 죽기 직전의 자화상,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자화상일 겁니다. 그죠? 잘 아시는 생애입니다. 84년에 리브로노라고 하는 토스카나 지방의 항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굉장히 큰 항구가 되었죠. 근데 모디리아니가 태어날 무렵에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인구가 한 10,000명도 채 안 되는 항구였는데, 이 아버지는 꽤 괜찮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꽤 괜찮은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스피노자,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이 단테 시를 번역하기도 하고, 스스로 글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어머니였어요. 아버지는 별로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인데, 형이 이제 아주 유명한 아나키스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회당 창립자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냈고, 앞에 잠깐 오늘 소개가 안 되는데, 이 마라테스트라고 하는 마틴 에덴 이야기 나오는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아나키스트하고 친구였죠. 이 형이 사실은 모디리아니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이 이제 그런 유명한 정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은 굉장히 유명한 또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이자 엔지니어고, 세 번째가 이제 모디리아니인데, 아무튼 이 형들에 대해서 조금 열등감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큰형을 참 따랐다. 그래서 이제 큰형이
파리에 가끔 오기도 하고, 모디리아니를 이제 계속 이제 어머니하고 큰 형이 이제 학비를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주고, 마지막 장례식 때 이제 큰 형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처럼 내 동생의 장례식을 치러다오. 뭐 이렇게, 모디리아니 친구들한테 말을 남기고, 그만큼 그런 이야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모디리아니 평생 병치료를 했고, 여러 가지 병을 앓았습니다. 베니체하고 피렌체에서 일단 그림 공부를 했는데, 1906년에 파리에 갔다가 이제 몽마르트르에서 세잔 로트렉, 브랑쿠시, 콕토, 수틴, 처음에 이제 조각을 좀 하다가, 처음이 아니라 회화를 하다가 조각을 하다가 다시 회화로 넘어가는. 그래서 에콜드 파리 화가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저 아프리카 쪽에 영향을 받고, 1917년에 잔을 만나고 개인전에 실패를 하고, 딱 처음이자 마지막 개인전 루도와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압수를 하죠. 1920년에 정확하게 만 나이를 따지면 35세인데 연도로 따지면 36년생입니다. 페르라세즈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예술가 공동묘지에 묻히고, 죽은 다음날 임신 8개월이었던 잔이 자살하고, 1922년에 살몽이 모디리아니 회고록을 쓰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디리아니에 대한 책으로서는 그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책을 다빈치란 출판사에서 굳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 모디리아니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책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이 그러니까 모디리아니를 막 우상화하고 신비화하고 왜곡한 그런, 말하자면 소녀들의 우상으로 만든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모디리아니라는 말은 저주받은이라는 뜻이었다. 하는 이야기고, 알코올, 마약 등등 중독자였고, 풍경을 전혀 안 그린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이제 인물만 그렸고,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라든가 그 당시 1910년대, 20년대 프랑스의 입체파든 야수파든 뭐든 상징파든 뭐든 전혀 관련하지 않았고, 나름으로 아주 독특한 자기 독자적인 어떤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 조각을 할 때는 건축 현장에 가서 돌을 훔쳐서 조각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으로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림을 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 모델이 아니고 전부 이제 일반 서민이니까 이건 고하고 비슷합니다. 모델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일반인들을 모델로 삼은 거죠. 고도 마찬가지. 돈이 없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또 전문 모델을 싫어했고,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꼭 모디리아니 경우만이 아니라, 모델이자 사실 애인이고, 그랬습니다. 그죠? 또 심지어 그냥 애인이 아니라, 몸 파는 여자들이었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모델 관계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조각이 이제 모디리아니 그림이나 피카소 그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 아프리카 조각의 이미지가 굉장히 초기의 조각. 프랑스 처음 와가지고 이제 만든 조각들이죠. 이거는 이제 1914년 회화로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만든 조각. 초기 회화. 이제 이때 아직까지 모디리아니의 어떤 개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이제 우리가 모디리아니의 어떤 특징을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이 그림은 다분히 세잔의 영향이 보입니다. 그죠?
1916년에 꼭도 이때가 이제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꼭도하고 이 장 꼭도는 마치 피카소의 똘마니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이 모디리아니가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꼭도였습니다. 장 꼭도였습니다. 장 꼭도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도 만들고 시도 쓰고 뭐 소설도 쓰고 한 1920년대 프랑스의 뭐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디리아니 아주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디리아니가요, 사실은 이 여성들을 많이 그리는데, 목이 긴 여성들을 많이 그리는데, 실제로 모디리아니는 여자를 싫어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를 좋아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장 꼭도하고는 별로 그게 아닌데, 이 카임 스툰이라는 화가, 리투아니아 출신의 화가하고는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이 모디리아니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아주 그냥 뭐 목이 긴 소녀를 그린 화가 모디리아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베이컨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그 동성애 화가 모디리아니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샴스틴이라고 하는 이 화가는 거의 뭐 방고흐 수준으로 그림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리투아니아에서 이제 파리로 건너왔는데, 이 스틴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목욕을 안 하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하는데 그것도 뭐 더럽다고 저를 싫어하는 여자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만은, 이 수틴이라고 하는 이 화가는 그야말로 거의 뭐 야만인을 방불케 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수틴 그림을 보면 또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 수틴이 그렇게 막 더럽고 무식하고 이런 수틴을 이 모디리아니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모디리아니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도 좋을 정도로, 그리고 막 이 생긴 게 그래서 생겼는지 몰라도 막 온갖 치장을 다 하고 화장도 하고 뭐 먹고 살 게 거의 없는 수준이면서도 항상 이 파리 최고의 이 뭐 복장을 하고 뭐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거든요, 모디리아니가요. 그러니까 모디리아니가 부르주아를 싫어하고 부르주아를 경멸하고 특히 막 부르주아를 욕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서도 자신은 굉장히 부르주아틱하게 살았던 사람. 요새 이 모디리아니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런 또 모디리아니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 특히 동성애라는 측면. 그러니까 모디리아니의 누드를 여러분, 모디리아니 유명한 게 여자 소녀상들하고 누드인데, 이 누드가 극단적으로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제가 오늘 마로니에 북스에서 나온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목이 긴 소녀처럼 말하자면 어떤 고뇌하는 누드. 사실 모디리아니 누드를 보고 고뇌하는 누드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어떤 모디리아니 그림의 일관된 주제의식으로 모디리아니 누드를 보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니까 여자를 창녀 이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어떤 모디리아니의 독특한 여성관의 표현이다
라고 보는 미술평론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든 판단할 것인데, 아무튼 이 수틴이라는 화가하고 평생 말하자면 거의 애인처럼 돌봐줬다. 여러분 아마 조금 더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불쾌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삼가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모디안이 왜 그렇게 치장을 했느냐? 여러분 동성애 관계의 남자와 남자 사이에는 어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죠? 모디안이가 여자입니다. 수틴이 남자고 그런 관계였다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틴을 많이 그려요. 유화로 그린 수틴만 해도 2개 등 이것도 수틴이고. 그리고 또 리베라라고 하는 멕시코 화가. 이 리베라가 이때는 옆에 그림 보시죠. 이게 이제 리베라가 그린 모디리안입니다. 입체파 피카소 영향을 받아서. 근데 리베라가 여기서 같이 하다가 1918년인가 19년인가 멕시코 돌아가요. 멕시코 돌아가가지고는 완전한 혁명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로 헤어졌다가 만나고 하는, 리베라도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칼로도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하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이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러시아 미술사에 굉장히 중요한 스캔들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모디안이 그린 리베라, 사실 리베라가 거인이거든요. 영화 프리다 칼로 영화 보셨죠?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아주 거인 리베라가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조성관이가 이 그림을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앞에서 말한 조성관이요? 또 심재명이가 찬양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모디아니의 소녀상 중에, 여성 그림 중에 이 그림, 그러니까 눈이 푸른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쳐다보면. 전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누드가 몇 개 있습니다. 그지? 가장 유명한 누드가 이게 몇 년 전에 중국에 누가 사가지고 그 당시 한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 해에 팔린 그림 중에 최고 가격이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 그림. 전 이 그림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이 그림, 그러니까 모디안이 누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1919년에 이제 주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뒤에 파리에서 아주 힘들게 살다가 1818년에 쯔보롭스키라고 하는 화상이 모디아니를 데리고 니스로 갑니다. 니스하고 칸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남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 작품이 모디아니 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들이라고 보통 평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집시 그림입니다. 그 잔느 그림이죠. 중간에 있는 게 진짜 잔느고, 잔느가 그린 그림입니다. 잔느도 화가였죠. 잔느가 그린 모디리아니가 중간에 모디리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세 개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 마로니에 북스에서 나온 도리스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독일 쪽인 것 같습니다. 여류 미술평론가 선 모딜리아니. 이 시리즈가 그냥 여러 권 많이 나와 있는데, 그죠? 그 중에 이 책이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검토한 바로는 모딜리아니에 대해서 가장 최근의 책이고, 원저가 2006년인가 나온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에 번역이 돼 있고, 와, 이제 막
서양에서 책이 나오면 바로바로 번역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번역은 좀 엉망인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하여튼 그래도 최근의 연구 업적을 감안해서 쓴 모디리안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살로몬 책, 100년 전의 책 그걸 읽으시는 어리석음은 피하시고 그래도 이 책이 모디리안에 대해서 그나마 괜찮은 책이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인용을 할게요. 하나는 이 존 버그라고 하는 미술평론가가 뭐 자신이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평론을 한 사람인데 제가 미술평론가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존 버그라는 사람이 지금 이 들고 있는 책도 존 버그의 책입니다. 존 버그가 좀 취향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사회주의라 할까? 뭐 아나키즘이라 할까? 이런 쪽에 기울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디리아니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책이 지금 초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이 지금 거의 뭐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네요. 이 책이 말하자면 서양의 화가들 옛날 고대 동굴벽화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화가들에 대해서 존 버그 나름으로 이제 쓴 뭐 미술사 책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쓴 건 아니고 자기가 쭉 그동안 써왔는 것을 이제 모은 화가들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존 버그 책에서 제가 존 버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존 버그 책을 거의 뭐 다 읽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이 책은 저한테 없어요. 책값이 워낙 비싸고 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오늘 아침에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거 물론 옛날에 제가 봤던 책인데 존 버그가 모디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9시에 도서관 문을 열자마자 가서 이 책을 빌려가지고 존 버그를 찾아봤어요. 존 버그가 진짜 뭐라고 했나? 모디리안에 대해서 내 기억이 맞나? 역시 이 책엔 존 버그 이야기 모디리안 이야기 안 나오는데 이 마로니에 북스에 존 버그가 모디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인용이 돼 있어요. 인용이 어디서 어느 책에서 인용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침에 보낸 겁니다. 저의 이 갸륵한 지금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좀 찍어주세요. 에? 사진 찍으실 때 좀 잘 찍으세요. 이건 나의 이 컴퓨터 실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 보시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앞에 존 버그 이야기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존 버그 왈 모디리아니 작품이 이처럼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디리아니가 스스로 자신의 모델들에게 사랑과 우정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모디리아니가 20세기 초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꼽았다. 인정과 자유, 우아함과 은총, 때로는 우수가 더해져 빚어낸 인간의 이미지. 모딜리아니는 1913년 리보르노에서 친구인 폴 알렉산드르에게 보낸 엽서에 행복이란 심각한 얼굴을 한 천사라고 적었다. 이 말은 모딜리아니의 시적이고 관조적인 뭐 등등등등 이제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대충 요게 요점입니다. 저는 이 존 버그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디서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크리스토퍼가 인용한 바에 의하면 존 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딜리아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역시 존 버그는 괜찮은 놈이야. 모딜리아니를 이렇게 얘기하다니 제가 아주 공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이 책의 원본을 지금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 번역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의 원서를 제가 확인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뜻은 비슷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디리아니가 그린 그림들, 그게 그냥 우아하고 슬프고, 뭐, 목이 길고, 뭐, 눈알이 없고, 뭐, 등등, 어떻고 저떻고, 이, 앤디 가르시아에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이 잔느가 처음 만났을 때, 모디리아니 처음 만났을 때, 모디리아니가 이제 잔느를 놓고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느가 눈동자를 왜 안 그리냐? 그러니까 모디리아니 왈, 내가 너의 영혼을 알았을 때 너의 눈동자를 그릴 줄 것이다 라면서 잔느를 꼬셔가지고 이제 자는데 이 모디리아니가 결국은 이제 그린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든 어떤 인물이든 조각이든 존 버그 말에 의하면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부르주아나 이런 어떤 속물들에게 젖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렸다. 그런 서민들의 모습을 그렸다. 이게 이제 존 버그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흔히들 이제 미술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디리아니가 1910년대에 프랑스의 파리에 와서 뭐 큐비즘을 하는 뭐 이 피카소나 뭐 또는 뭐 야수파 포비즘을 하는 뭐 블라멩크나 무슨 마티스나 많은 화가들하고 실제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하고는 미술 양식적인 차원에서는 완전 선을 끊고, 그러니까 모디리아니가 큐비즘을 굉장히 막 모멸을 하죠. 앤디 가르시가 나오는 영화의 첫 장면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이 취한 모디리아니가 피카소한테 실제로 살롱 더 돈느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몽파르나스에 있는, 지금도 있는 그 술집에 모디리아니하고 피카소하고 그 이제 친구들이, 에꼴 드 파리파 친구들이 같이 거기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 술집에서 술이 엄청 취한 모디리아니가 이 피카소한테 가서, 야 임마, 너 입체하고 섹스할 수 있어?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임마 입체 그림을 그려? 니 따위가. 이렇게 이제 야지 놓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큐비즘식으로 그린 여성상을, 이거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그림의 여성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너무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다. 조금은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나온 영화에는 그림하고 섹스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미친놈아라고 모디리아니가 피카소 보고 막 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피카소 옆에 피카소 여러분 뭐 생애를 아시거나 피카소 책을 읽어보시거나 피카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피카소가 1920년대에 큐비즘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린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키가 크고 막 덩치가 좋은 유명한 모델인데, 나중에 이제 피카소가 이혼을 하지만 그 여자하고 이제 피카소하고 막 쫙 그 막스 자콥하고 아폴리네르하고 막 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피카소가 폼 재면서 막 그 자기의 큐비즘 미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 모디리아니 나타나서 막 그런 식으로 여기는, 너는 임마 저런 입체로
인간을 저렇게 변형시켜 놓고 저게 무슨 생명이 있어? 너 저거하고 섹스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림하고 섹스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판 번역에서는 입체하고 섹스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본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영어를 뭐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입체파에 대해서 계속 경멸을 해요. 모디아니가. 그리고 야수파, 마티스나 이 블라멩크 같은 야수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멸을 합니다. 저게 사람이야? 저게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디리아니의 누드화든 또는 이 모디리아니의 여성상 그림들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 특히 보티첼리의 그림들 또는 티치아노의 누드화 하고 굉장히 양식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못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디리아니가 가장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20세기의 피카소의 큐비즘이나 또는 마티스와 같은 포비즘이 아니라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보티첼리나 또는 17세기 티치아노와 같은 베니스 화파, 베네치아 화파와 같은 고전 이탈리아 그림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왜 영국의 20세기 초반의 그림 화파 중에 소위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밀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윌리엄 모리스도 거기 등장을 합니다만은 20세기 전후로 1900년 전후로 지금 우리 현대미술사에서 볼 수 있는 대단히 놀라운 그런 양식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포비즘, 큐비즘, 심볼리즘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거와는 동떨어진 그러면서도 어떤 전통에 회귀하는 또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디리아니는 그런 전통 회귀의 한 경향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논의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디리아니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두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그 화상들이나 또는 이 모디리아니 그림을 살려고 했던 미국의 부자들, 사실 모디리아니 그림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데가 미국의 만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재벌 미술관인데요. 나중에 이제 모디리아니 죽고 난 뒤에 미국의 그 미국의 부자 수집가들이 모디리아니 그림들을 많이 사갖고, 모디리아니 생전에도, 영화에도 보면은, 이 미국의 부자들이 와서 모디리아니한테 그림을 사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 모디리아니가 막 욕을 하는, 내가 아무리, 굶어 죽을 기로서니 내가 너 같은 부르주아들한테 너 같은, 돈벌레들에게는 내 그림을 안 팔아! 라고 막 고함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모디리아니는 그 당대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철두철미 경멸을 했고, 그 담을 쌓았고, 가장 순수한 어떤 인간상으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의 보티첼리나 티치아노와 같은 사람들의 그림을 흠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상적으로도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하고 대립하는
그래서 사회주의 쪽이나 아나키즘 쪽에 관심을 기울였다. 사실은 모디리아니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제가 본 어떤 미국의 어떤 평론가의 이야기는 자본주의 같은 게 자본주의라고 한 체제가 모디리아니 같은 순수한 정신을 가진 화가들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 더 읽어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모디리아니 누드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디리아니 누드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하나는 모디리아니 누드화를 신비로움, 순수함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누드화에서 고통스러우리만큼 처절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한다. 근데 사실 모디리아니 누드화에 고통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디리아니 누드는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여체, 어떤 몸, 아주 건강한 몸, 이런 것이 나타나지, 뭐 그렇게 슬픈 누드화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두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은 모디리아니가 누드화에서 뒤늦게 정립한 인체를 보는 복잡하고 틀에 박힌 방식을 거부한다. 이들은 그 누드화야말로 베레포크라고 하는 건 이제 20세기 세기 말 어떤 그 시대를 말하는데요. 베레포크 최후의 고통의 모습이며 모딜리아니는 판파탈, 그러니까 악녀라는 거죠. 남자를 파멸시키는 악녀. 판파탈 또는 판프라지만이 존재한다는 여성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니까 이 모디리아니가 여성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동성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 남자들에게 굉장히 그에 비해서 사실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을 멸시하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런 말하자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누드화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디리아니가 조금 욕을 보는 셈이 되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토프 책에는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모디리아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관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그림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해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모디리아니가 이 만년에 죽기 직전에 이 깐느하고 니스에서 이제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파리에서는, 몽파르나스에서는 뭐 거의 이 허시시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렇게 살았죠. 근데 잔느하고 만나는 1917년 이후에 이제 처대를 놓고 둘째를 임신하는 게 이제 니스에서인데, 니스에서 한 1년, 한 2개월, 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뭐 알코올이나 마약을 끊고 만년에 가장 충실한 그런 창작 활동을 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데, 높은 평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 모디리아니가 제일 말하자면 방고도 좋아했지만 세잔도 좋아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첼로 키는 남자 같은 경우는 다분히 세잔의 푸른 저고리를 입은 남자하고 거의 뭐 같은 구도의 같은 색채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니스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반고흐처럼 그리고 폴 세잔처럼 풍경을 그리는, 그러니까 만년의 풍경을 또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디리아니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초기에 그림 공부를 할 때 풍경을 좀 그리다가 풍경을 아예 안 그려요. 그러다가 이제 만년에 또 풍경을 그리는데, 그 풍경을 그리면서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이 반고흐하고 폴 세잔이 살았던 남프랑스에서 풍경을 다시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풍경을 그리는데 다분히 세잔풍입니다. 고흐풍이 아니고. 근데 이 저브롭스키라고 하는 화상이 이제 거의 뭐 파리 생활의 한 초장의 앞에 부분은 어머니하고 형의 지원을 받다가 후반에 가가지고는 즈보롭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화상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 즈보롭스키가 여기 지금 90 먹은 르누아르가 살아있다. 르누아르를 보러 갈래? 만나러 갈래? 이렇게 이제 모디리아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디리아니가 그거 좋다. 르누아르를 만나러. 르누아르는 이미 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돼 있었으니까 죽기 직전에 르누아르를 만나러 갑니다.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는 피카소가 데려가는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저브롭스키가 이제 데려가는데, 두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저브롭스키가 데려갔을 때의 에피소드나 피카소가 데려갔다라고는 영화에서의 에피소드에 공통된 것 중 하나는, 르누아르가, 그러니까 이 피카소는 이제 알아먹으면, 피카소는 알아주면서 모디리아니 보고, 야, 너 꼬라지 갖고 미친놈 같아? 너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르누아르가 모디리아니가 그린 여성상을 한번 봤나 봐요. 누든지를 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자를 그릴 때는 말이야, 여자를 그리고 난 뒤에도 여자를 데리고 놀아야 되고, 여자를 그리고 난 전에도 놀아야 되고, 뒤에도 여자를 모델로 삼는 여자를, 뭐 하여튼 그런 좀 경멸스러운 얘기를, 경멸스럽다고 할까? 아무튼 그 당시에 르누아르나 뭐 이런 화가들은 항상 그랬으니까, 뭐 모델이자 애인이자 뭐 하녀이자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화가들에게 그 봉사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모디리아니 화를 팍 내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이제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만 보면 굉장히 모디리아니가 페미니스트처럼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 에피소드가 모디리아니가 동성애자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런 화가들의 일상적인 그런 어떤 여성 혐오, 여성 폄훼와는 다른 어떤 입장이었다라는 걸 이제 그 영화가 보여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최근에는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로댕도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 뭐 로댕도 뭐 한 20년, 30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죠. 이 모디리아니도 잔느하고, 이 잔느가 추대를 놓고 둘째를 이제 임신을 하면서 실제로 그제서야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혼인신고를 못하고 죽는데, 이제 잔느는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느가 왜 자살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잔느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잔느가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 파리에서 유명한,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그 정통성이 있는 그런 카톨릭 부르주아 가정 출신이거든요. 잔느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대단히 훌륭한 그런 집안 출신으로 모디리아니의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완전히 이제 배척을 당하죠.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그런 어떤 잔느가 집안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모디리아니는 그러면 잔느를 제대로 대접했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제 자살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도 2004년에 나온 앤디 가르시아 주연의 모디리아니 영화에는 깡패들이 모디리아니를 패죽이는 이유가 술값, 내가 지금 수표를 들고 있어. 너희들 그동안 밀린 술값을 내가 수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틀에서, 수표가 아니라 배틀에서 우승을 해. 그 우승을 하면 내가 상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상금을 받는 수표가 정서가 내 주머니에 있어. 이렇게 막 뻐기면서 술집에서 폼을 잡다가 나오는데 술집 주인이 그 수표를 뺏기 위해서 모디리아니를 패죽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앤디 가르시아 영화가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허구인데 꾸며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막 술집에 외상도 깔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돈도 막 빌려 얻어 쓰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화가들을 보게 되면 시인들도 그렇고 그런 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내가 돈을 멸시한다, 돈을 거부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 그게 이제 모디리아니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고, 또 모디리아니가 잔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잔이 끊임없이 결혼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이런 게 결국 두 사람의 마지막에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디리아니라는 사람은 대단히 복잡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한 이런저런 책이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모디리아니에 대해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슨 질문이